당신, 이게 뭐야? 통장을 던지듯 내밀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남편은 그 순간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1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는 이 통장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어야 했을까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6시에 눈을 뜹니다. 여보, 일어나. 출근 준비해야지. 남편 영수는 늘 그랬듯 미소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고 저 역시 습관처럼 그의 양복을 꺼내 다려주었습니다. 결혼 15년 차, 우리 부부는 그렇게 평범하지만 단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저 무사히. 그게 제 소원의 전부였습니다. 점심때쯤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카드 대금 출금안 냅니다. 평소보다 금액이 조금 많았지만 명절도 지나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항상 남편을 믿었고 돈 문제로 다툰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주말에 출근 좀 해야 할 것 같아. 또 지난달에도 2번이나 나갔잖아. 그러게.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미안하다는 말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저는 문득 남편의 핸드폰 화면이 켜진 걸 보았습니다. 카톡 알림이었는데 발신자 이름이 엄마였습니다. 잘 받았다. 다음 달도 부탁한다. 다음 날 저는 남편 몰래 우리 공동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매달 25일 어김없이 이복순에게 300만 원씩 이체된 내역들이 빼곡했습니다. 이복순, 남편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년치를 계산해보니 3,600만 원, 2년이면 7,200만 원.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싶어 더 과거 내역을 뒤져보니 무려 5년 전부터였습니다. 총 1억 8천만 원. 미친!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아껴 모은 돈, 제가 파트타임으로 벌어온 월급까지 보태서 모은 그 돈이 제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흘러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집을 못 샀구나. 3년 전 전세집을 내 집으로 바꾸자고 했을 때 남편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자. 조금만 더. 저는 그 말을 믿고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식비를 줄이고 옷도 안 사고 미용실도 1년에 한 번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시어머니한테 갔다고? 왜? 대체 왜? 분노보다 먼저 온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귀가하기를 기다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은 탁자 위에 펼쳐놓고 저는 그저 멍하니 현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지? 어떻게 물어봐야 하지? 9시가 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왔어? 오늘 저녁 먹었어? 평소처럼 웃으며 말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왜 그래? 울어? 이게 뭐야? 저는 통장을 들어 올렸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사과가 아니라 그게 먼저 나온다고? 대체 이게 뭐냐고. 왜 매달 300만 원씩 시어머니한테 보낸 거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남편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1억 8천, 1억 8천만 원이야. 우리가 집 사려고 모은 돈이잖아. 알아.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가 뭐?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진실을 알아내야 해. 다음 날 새벽 저는 남편이 출근한 뒤 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집 근처 카페에서 대기했고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가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평소처럼 백화점 쪽으로 향하는 걸 보며 저는 조용히 뒤를 바랐습니다. 돈을 뭐에 쓰는지 확인해야 해. 명품관에 들어간 시어머니는 가방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4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보며 점원에게 뭐라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거 하나 주세요.
카드를 꺼내 계산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0만 원을 받아서 명품을 사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녁 다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 정확히 말해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연금이 적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거짓말. 뭐, 오늘 어머니 봤어. 백화점에서 400만 원짜리 가방 사시더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그럴 리가. 증거 있어. 사진 찍었어. 핸드폰을 들이미니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 아니면 내가 걸게. 안 돼. 그러지 마. 남편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언제? 또 5년 기다려? 이번 주 안에 약속할게.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과연 지킬까?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3일 뒤 예상대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시누이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은 5년 전 시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연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언니, 나야. 올케? 무슨 일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언니, 나 물어볼 게 있어. 뭐, 어머니가 내 남편한테서 돈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역시. 뭐, 나도 당했거든. 5년 전에 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1년 동안 보냈어.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급하다고 하셔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이미 회복하신 상태였고 그 돈으로 어머니는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다녀오셨더라고. 뭐 그래서 내가 따졌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 아니냐고. 그래서 인연 끊었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언니, 나 도와줄 수 있어? 뭘? 어머니, 계좌 추적. 언니 회계사잖아. 돈 흐름 좀 파악할 수 있어? 민정이 씩 웃었습니다. 올케, 나 지금까지 그날을 기다렸어. 언제든지. 그날 밤 언니에게서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시어머니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숨겨둔 비상금 계좌까지. 총 자산 3억. 이게 다 우리 돈이었구나.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니와의 대면뿐이었습니다. 주말, 저는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은? 남편은 모르고 왔어요. 어머니랑 단둘이 할 얘기가 있어서요. 거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5년치 이체 내역, 시어머니의 명품 구매 내역, 해외여행 기록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너 어떻게?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1억 8천만 원이에요. 저희가 집 사려고 모은 돈, 제가 밤낮 없이 일해서 모은 돈이 전부 어머니한테 갔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 아들이 어미 봉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봉양이요? 명품 가방 사시고 여행 다니시는 게 봉양이에요? 내가 평생 고생하며 키운 아들인데 이 정도 받을 자격 있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남편 영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 민정이가 말해줬어. 올케가 어머니 집에 간다고.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드려요. 뭐?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불효자식이 내가 어릴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아내 편 들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우리 가자.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고 남편은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알았어. 어머니가 잘못하고 계신 거. 근데 차마 말을 못했어. 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너는 나한테 보답해야 한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이었어. 그러다 100만 원, 200만 원, 나도 모르게 300만 원까지 갔어. 그만하자고 하면 어머니가 우시면서 너마저 나를 버리냐고 하셔서. 그래서 나한테는 비밀로 한 거야? 응, 너한테 말하면 당연히 반대할 거 알았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겁났어. 내가 날 떠날까봐.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보야. 진작 말했으면 같이 해결했을 텐데. 정말? 응, 그게 부부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 약속해. 하지만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나다. 네, 어머니.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아범이랑 같이 왜요? 가족회의 할 거야. 안 오면 너희 집 앞에서 큰일 낼 거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우리는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뿐 아니라 민정 언니 그리고 시어머니의 언니인 큰이모까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앉아.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간단해. 아범 너 어머니한테 효도 안 할 거면 상속도 포기해. 상속이요? 이 집 네 아버지 명의야. 원래 너 줄 생각이었는데 이제 생각 바꿨어. 민정이 너도 마찬가지야. 그때 큰이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그만해. 애들 다 컸어.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 언니는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어. 내가 볼 때 네가 잘못한 거야. 애들한테서 돈 받아서 명품 사고 여행 다니고 그게 부모가 할 짓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민정 언니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5년간 어머니 통장 추적한 거예요. 뭐? 오빠한테서 1억 8천, 저한테서 2,400만 원, 총 2억 넘게 받으셨죠. 그런데 어머니 현재 자산은 3억, 아버지 보험금 5천만 원 포함하면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게... 그리고 이 집 아버지 유언장에는 오빠랑 저한테 반반 나눠주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 명의 아니에요. 서류를 펼쳐 보이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한테 돈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불효 자식이 네가 감히... 불효요? 제가 5년 동안 드린 돈만 1억 8천이에요. 그걸로도 부족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다 날 버리는 거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큰이모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야, 이제 혼자 사는 법 배워. 애들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집을 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돌려받은 돈과 저희가 모은 돈을 합쳐서 드디어 전세가 아닌 내 집을 마련한 겁니다. 여보, 이 소파 여기 놓을까? 남편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가 좋겠다. 요즘 남편은 변했습니다. 모든 통장을 제게 보여주고 큰 지출은 꼭 상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눈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와는 최소한의 연락만 주고받습니다. 명절 때 문자 한 통, 그게 전부입니다. 민정 언니는 완전히 연을 끊었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저녁 새집거실에서 남편과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후회 안 해? 제가 물었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야 사는 것 같아. 진짜로. 나도 그날 밤 꿈에서 저는 젊은 시절의 저를 만났습니다. 그때의 저는 물었습니다. 행복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겁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만의 방식으로.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법정을 가득 채운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차갑고 단호하고 낯설도록 공정했던 그 목소리. 28년 만에 다시 들은 내 아들의 목소리였다. 판사님, 나는 떨리는 입술로 그렇게 시작했지만 아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저 높은 곳에서 법복을 입고 정의의 이름으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걸까? 2026년 1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다. 교도소 공동 작업장에서 나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단순 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다. 10년째 똑같은 일상이었다. 아침 6시 기상, 점호, 작업, 식사, 취침. 시간은 흘러도 이곳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그런데 교도관이 다가왔다. 재소자 7429번 김태수 면회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면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온 사람이 없었는데 아내는 이혼 후 연락을 끊었고 아들은 내가 수감되던 그날 이후로 소식이 없었다. 누가 왔다고요? 변호사라고 합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변호사? 혹시 재심이라도 청구하려는 건가?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다. 10년 전 나는 음주운전으로 한 젊은 여성을 치어 죽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였다. 면회실 칸막이 너머에 앉은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준혁이? 그곳에 앉아있는 건 변호사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 어린 시절의 둥근 얼굴은 사라지고 각진 턱선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내 아들이었다. 오랜만입니다, 아버지. 목소리마저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거리감이 있었다. 준혁아, 정말 네가 김준혁 판사입니다. 이제 판사? 아들이 판사가 되었다니 가슴이 뛰었다.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나 같은 죄수의 아들이 법의 수호자가 되다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습니다. 혼자서.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준혁아, 아빠가 정말 미안.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나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서류 하나를 칸막이 너머로 내밀었다. 아버지의 사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재심? 무슨 증거? 그건 재판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제가 그 재판의 판사로 배정되었습니다. 뭐? 아버지의 재심을 제가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들이 나를 심판한다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재심, 첫 공판일. 나는 10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수갑을 찬 채로, 죄수복을 입은 채로.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죄수 아버지를 심판하는 판사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이 들끓고 있었다. 그리고 저 높은 곳, 판사석에 내 아들이 앉아 있었다.
피고인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하십시오. 김태수, 1968년생입니다. 나는 아들을 올려다봤다. 하지만 아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되 아버지로 보지 않는 것 같았다. 그저 또 하나의 피고인일 뿐이었다. 검사가 일어섰다. 판사님, 피고인 김태수는 2011년 5월 3일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이현주 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시 사고 현장 인근 건물의 CCTV 영상이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어둠 속 흐릿한 화면에 차 한 대가 보였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분명 나였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화면에는 다른 차가 나타났다. 그 차가 쓰러진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게 뭐지? 이 영상은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이 피해자를 치었음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단지 먼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10년. 나는 10년 동안 살인자로 살아왔다. 매일 밤 악몽을 꿨고 매 순간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다. 그런데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피고인, 이 영상을 보고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차갑고 공정했다. 저는 제가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었지만 경찰이 그렇게 말했고 증거가 그렇게 나왔고. 그렇다면 당시 경찰 조사는 잘못된 것입니까? 검사가 반박했다.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변호인이 일어났다. 판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당시 사고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서민준의 증언입니다. 증인석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증인은 당시 사건을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저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무슨 지시입니까? 김태수를 범인으로 만들라는 지시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왜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진짜 범인은 당시 국회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숨기기 위해 술 취한 김태수를 범인으로 조작했습니다. 차량에 묻은 혈흔도 제가 옮긴 것입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조작, 날 범인으로 만들었다고? 분노가 치솟았다. 10년, 내 인생 10년을, 내 가족을, 내 아들을 빼앗아간 것이 조작이었다고? 거짓말입니다. 증거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검사가 외쳤다. 그때였다. 있습니다. 아들이 말했다.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당시 국회의원의 아들 강민재는 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그가 10년 전 암으로 죽기 직전에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당신 아버지가 대신 감옥에 갔다고. 뭐? 저는 그때부터 증거를 모았습니다. CCTV를 찾았고 증인을 설득했고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이 재판의 판사가 되기를 자원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재판은 휴정되었다. 다음 공판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다. 나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법정에 남아 있었다. 준혁이가 날 위해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0년 동안 원망했다. 아들이 날 찾아오지 않는 것을, 아내가 이혼한 것을, 세상이 날 버린 것을. 하지만 아들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10년 동안 나를 위해 싸워왔던 것이다. 다음 날 또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또 변호사입니까? 아닙니다. 아드님입니다. 면회실에서 다시 아들을 마주했다. 이번엔 법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다. 준혁아.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재판 어떻게 될 것 같니? 증거는 충분합니다.
무죄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럼만 출소하실 수 있습니다. 출소 10년 만의 자유. 하지만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나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10년이나 지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어린 시절 내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줬을 때 짓던 그 미소와 닮아 있었다. 근데 준혁아, 너 왜 판사가 됐니? 아버지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13살의 법정에서 아버지가 유죄 판결 받는 걸 봤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제가 판사가 되어서 아버지를 다시 심판하겠다고. 이번엔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선고하겠다고. 이 녀석이. 눈물이 쏟아졌다. 아들도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끝납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법정 분위기가 이상했다. 검사 측의 낯선 변호사 2명이 추가로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다. 판사님, 검사 측에서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장인 내 아들이 서류를 확인했다. 허가합니다. 증인을 들이십시오. 증인석에 들어온 사람을 보고 나는 숨이 멎었다. 강 회장? 그 사람은 10년 전 나를 범인으로 만든 바로 그 국회의원. 이제는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있었다. 증인은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김태수가 진범이라는 것을 증명하러 왔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증거는 이미. 변호인이 항의했지만 강 회장은 계속했다. CCTV 영상은 조작된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를 고용해 분석한 결과 디지털 합성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뭐? 제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제 명예는 살아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출신이고 이제 대한민국 10대 기업의 회장입니다. 이 사건이 재점화되면 제 인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무고하다고요. 김태수는 그날 밤 술에 취해 운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범죄자입니다. 단지 죽인 것이 사람이 아니라 가로수였을 뿐이죠. 강 회장이 비웃었다. 전 제 변호인단에게 이 사건을 맡겼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입니다. 당신들이 이길 수 없을 겁니다. 방청석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럴 수가. 절망이 밀려왔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권력은 진실을 짓밟고 있었다. 재판은 길어졌다. 증거와 반증이 오갔고 증인들이 번복하고 전문가들이 대립했다. 한 달이 지났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또 찾아왔다. 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준혁아,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니? 돈도 권력도 다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제가 법을 어겨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판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죠. 하지만 저는 지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판사이기 전에. 준혁아, 안 돼. 네 인생을 망치면 안 돼. 이미 결정했습니다. 강 회장의 비리 증거를 찾았어요. 10년 전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저지른 범죄들. 횡령, 배임, 증거인멸. 그걸 어떻게? 제가 판사가 된 이유가 이것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 나라의 더러운 권력을 심판하고 싶었습니다. 그 시작이 강 회장입니다. 아들이 서류 뭉치를 보여줬다. 이걸 언론에 흘리면 강 회장은 끝입니다. 재판도 역전될 거예요. 하지만 넌 판사로서. 판사직을 잃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안 돼. 준혁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때문에 네 꿈을 포기할 순 없어. 아버지! 아빠는 괜찮아. 10년 살았으면 나머지도 살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제대로 된 판사가 되어야 해. 정의를 위해서.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정의는요? 내 정의는 내 아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사는 거란다. 아들이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면회실 문이 열렸다. 제 소자 7429번 긴급 소환입니다. 법정으로 즉시 이동하십시오. 긴급 공판이 열렸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법정은 기자들로 북적였고 TV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판사석에 앉은 아들의 얼굴이 창백했다. 지금부터 중대한 사안을 다루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다. 판사님, 저희는 김준혁 판사에게 재척 신청을 합니다. 제척. 김준혁 판사는 피고인의 친아들로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사가 잠시 멈췄다. 김준혁 판사가 재판 관련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증인을 매수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사법농단입니다. 우리는 김준혁 판사의 파면과 형사처벌을 요구합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준혁아, 내가 뭐라고 말하려는 순간 강 회장이 일어났다. 판사님, 아니 김준혁 씨, 당신은 아버지를 구하려다 본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하지만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서 사퇴하고 모든 증거 수집 활동을 중단한다면 나도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기소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대신 당신 아버지는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합니다. 5년이 남았죠? 5년 후 출소하면 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강 회장이 비웃었다. 아니면 당신이 계속 싸우겠다면 나는 끝까지 갈 겁니다. 당신 아버지를 다시 무기징역으로 만들고 당신은 감옥에 보낼 겁니다. 선택하세요.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준혁아, 안 돼! 나는 소리쳤다. 저는 판사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준혁아! 그리고 아버지의 재판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강 회장이 물었다. 제가 물러나기 전 이 재판의 최종 판결문을 낭독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 마지막 판사로서의 의무입니다. 판결문을? 네. 그 후에 사퇴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변호인들과 속닥거렸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내릴 판결은 뻔하니까요. 무죄 판결을 내려도 항소하면 그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판결문을 펼쳤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금부터 피고인 김태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아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나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판사가 아닌 아들의 눈빛으로 피고인 김태수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피고인은 2011년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실은 없습니다. 진범은 따로 있으며 당시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으로 인해 무고하게 15년간 수감되었습니다. 잠깐! 그 증거는 조작된... 강 회장이 소리쳤지만 아들은 계속했다. 또한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진범 및 증거 조작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합니다. 특히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강철민 씨, 당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당신의 아들 강민재가 저지른 살인 사건, 그리고 당신이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증거인멸, 공무원 매수, 위증교사 등의 범죄에 대해 본 재판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아들이 서류 뭉치를 내려쳤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 남긴 유서,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원본, 당신이 경찰에게 건넨 뇌물 기록, 그리고 최근 15년간 당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들입니다.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건 불법 수집된 증거다. 인정할 수 없어. 강 회장이 외쳤다. 맞습니다. 제가 판사로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입니다. 아들이 법복을 벗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판사직을 사퇴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제가 판사가 아닌 한 명의 시민으로서 검찰에 제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저는 제 꿈을 잃었습니다. 판사로서의 미래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나를 바라봤다.
제 아버지는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정의도. 그 순간 법정 문이 열렸다. 검찰입니다. 강철민 씨, 증거인멸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들이 강 회장에게 수갑을 채웠다. 아니야, 이건 음모야.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강 회장의 절규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아들을 바라봤다. 판사복을 벗고 평범한 정장 차림으로 돌아온 내 아들을 3개월 후 나는 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15년 중 10년 만의 자유였다. 바깥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거리의 모습도 사람들의 옷차림도 모든 것이 낯설었다. 아버지. 정문 앞에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혁아,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꼭 안았다. 미안하다. 준혁아,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전 괜찮습니다. 판사는 정말 그만둔 거니? 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아들이 미소 지었다. 전 이제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아버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아버지와 아들로. 참, 아버지. 강 회장 재판 결과 나왔어요. 그래? 어떻게 됐니? 무기징역이요. 살인교사, 증거인멸, 뇌물공여. 모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늦었지만 이루어졌다. 10년이 걸렸지만 나는 자유를 되찾았다. 아들을 되찾았다. 그리고 진실을. 그래도 아쉬운 건 준혁이의 꿈이었는데. 준혁아, 아빠 때문에 네 꿈을 포기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지, 제 꿈이 뭔지 아세요? 판사 아니었니? 아니에요. 아들이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제 꿈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였어요. 평범하게, 행복하게. 판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버지. 그래, 그렇구나. 우리는 다시 걸었다. 저 앞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아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다. 10년 만에 먹는 자유로운 식사였다. 준혁아, 이게 꿈만 같구나. 저도요, 아버지.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풍경.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10년이라는 시간, 아내, 명예, 모든 것을.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되찾았다. 내 아들이 소주잔을 들었다. 아버지, 건배할까요? 그래, 건배하자. 뭘로 하지? 새로운 시작으로요. 좋다. 새로운 시작. 잔이 부딪혔다. 10년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빛이 시작되고 있었다. 늦었지만 우리에게도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정의는 때로 느리고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는 한 내 아들처럼. 그게 원래 네 거였어? 증거라도 있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내가 그냥 참지 말았어야 했다. 손에 쥔 빈 상자를 바라보며 저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저는 돌상 준비로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우의 첫 번째 생일,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려온 날이었죠. 여보, 돌반지 어디 뒀어요? 남편에게 물으며 저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순금 돌반지, 친정어머니가 손수 금은방까지 가셔서 골라주신 그 반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응? 저번에 장롱 위에 올려뒀잖아. 남편의 대답을 듣고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분명 여기 빨간 상자에 넣어뒀는데 상자를 열자 텅 비어 있었죠. 이럴 리가 없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반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머님, 혹시 돌반지 보셨어요? 시어머니는 TV를 보다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니, 왜 잃어버렸어? 아니, 그게 분명 여기 뒀는데 없어서요. 너 정신없이 사니까 그렇지. 잘 찾아봐. 시어머니의 무심한 대답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치운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자에 넣어둔 게 확실했습니다. 불안함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여보, 찾았어?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나왔어. 아이고, 우리 지우 돌잔치네. 신우이는 환하게 웃으며 지우를 안아들었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단 돌상이나 제대로 차리자. 하지만 가슴 한편에 돌덩이가 놓인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이틀 후 신우이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아유, 우리 민서 손 좀 봐. 금반지 껴서 그런지 완전 공주 같지 않아? 신우이가 3살 난 조카의 손을 내밀며 자랑했습니다. 조카의 작은 손가락에 반짝이던 그 반지. 순간 숨이 멎었어요. 저건 설마 언니, 그 반지 어디서 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우이는 태연하게 답했죠. 이거 엄마가 선물해 주셨어. 민서 100일 때 못 챙겨줬다고. 그게 혹시 어머님한테 언제 받았어요? 응, 그저께. 왜 그래? 너도 하나 받고 싶어? 신우이가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께면 지우 돌잔치 바로 전날이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마주하자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어머님, 시은이 손에 있던 그 반지. 왜? 그거 혹시 지우 돌반지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네 물건 훔쳤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친정어머니께 받은 반지랑 똑같아서요. 금반지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너무 민감하게 구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민감한 건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죠. 아니야, 분명히 내 눈으로 봤어. 그 반지가 우리 반지야.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그때 지우 돌반지 사실 때 영수증 있으시죠? 있지.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몰라서요. 영수증 사진 좀 보내주세요.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진 속 영수증에는 반지의 무게와 순도, 구입 날짜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금은방에 가서 확인해 보면 돼. 저는 신우이에게 자연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민서 반지 너무 예쁘던데 어느 금은방에서 샀는지 여쭤봐도 돼요? 잠깐만. 엄마한테 물어볼게. 잠시 후 신우이가 답했습니다. 엄마가 역전 앞 황금당에서 샀대. 아, 감사해요. 황금당. 친정어머니가 지우 돌반지를 산 곳과 같은 금은방이었습니다. 역시 틀림없어. 저는 지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은 친절하게 맞아주셨죠. 손님, 어떻게 오셨어요? 저 여기서 2달 전에 아기 돌반지 샀었는데요. 혹시 구매 기록 확인 가능할까요? 네. 성함이랑 날짜만 알려주시면요. 사장님이 장부를 펼쳤고 친정어머니의 구매 기록이 나왔습니다. 3.75돈, 순금 99.9%, 구입일 10월 15일. 그리고요. 혹시 12월 23일에 이 무게랑 똑같은 반지 구매하신 분 계세요? 아니요, 안 계시는데요. 근데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에 쥔 영수증 사진과 금은방 장부의 기록이 일치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시어머님은 신우이에게 거짓말로 샀다고 하고 우리 지우 반지를 주신 거야.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에 시아주버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큰아들, 남편의 형이었죠. 아, 재수 왔네. 엄마,
나 먼저 갈게. 시아주버니가 일어서며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엄마, 재수 힘들어 보이는데 좀 잘 챙겨드려. 시어머니는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시아주버니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들어봐. 지우 돌반지가.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너 확실해? 응. 금은방에서 확인했어.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치겠네. 어떡하지? 여보가 어머님한테 말해줘야 해. 내가 너 내 입장도 좀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남편의 난처한 표정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래, 알아. 네 엄마니까. 다음 날 아침 의외의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주번이었어요. 야, 재수. 나야. 잠깐 나올 수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그냥 나와봐. 할 얘기가 있어. 카페에서 마주한 시아주번이는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 엄마가 또 그랬구나. 네. 나도 알아. 엄마가 우리 큰애 돌잔치 때도 똑같은 짓 하셨어. 우리 애 금목걸이 동생 내주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예전부터 가끔씩 그러셨어. 시아주버니의 목소리에 오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시아주버님,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뭐 어떻게 해. 그냥 참았지. 가족인데. 시아주버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재수, 너는 참지 마.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당당하게 요구해. 시아주버님도 같은 일을 겪으셨구나. 예상치 못한 조력자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 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 신우인의 가족까지 함께한 그곳에서 저는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시어머니의 퉁명스러운 대답에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서 손에 있는 그 반지요. 제가 확인해봤는데 그게 지우 돌반지가 맞아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도둑질했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원래 네 거였어? 증거라도 있어? 여기요. 저는 영수증 사진과 금은방 장부 기록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가 증거야? 금반지 같은 무게로 사는 사람 많아. 어머니. 시아주버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예전에 우리 경수 목걸이 때랑 똑같잖아요.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신우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수 돌 때 형수님이 사드린 금목걸이. 어머니가 네가 아기 낳았을 때 시은이한테 주셨어.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게 너희가 뭐라 할 일이 아니야.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지우 거예요. 너까지 왜 나한테 그래? 난 네 동생 생각해서 그런 건데. 동생 생각은 무슨? 그게 지우한테 할 짓이에요. 식탁 위에 그릇이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가 일어서며 소리쳤죠. 그럼 우리 민서 보고 반지 빼라는 거야? 우리 애가 받은 거라고. 받은 게 아니라 제 걸 가져가신 거잖아요. 뭐? 너 지금 나보고 도둑이라는 거야? 신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식탁을 탁 치셨습니다. 다들 입 닥쳐. 이게 뭐 하는 꼴이야?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죠. 여보, 당신이 잘못했어. 반지 돌려줘. 여보까지 내 편이 아니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일주일간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매 식사 때마다 문 앞에 밥상을 놓았지만 시어머니는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진지 드세요. 제발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와 집을 오가며 점점 지쳐갔고 신우이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남편이 저를 안아줬지만 가슴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망친 건가? 닷새째 되던 날 친정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얘야, 네가 뭘 잘못했니? 당당해야지. 엄마, 근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나 싶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네 아기 돌반지를 가져갔는데 그걸 찾겠다는 게 잘못이니? 친정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엄마, 시어머님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건 어르신이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네가 약해지면 안 돼. 그날 밤 시아버지가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내가 집사람을 제대로 못 봐서 이런 일이 생겼어. 우리 막내딸만 챙기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지.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아버님, 반지는 내가 새로 사줄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정리하자. 아버님, 새로 사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어머님이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제가 양보할 수 없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고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으셨어요. 다들 모였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아주버니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다들 나 때문에 고생했어. 엄마, 시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내가 잘못했다. 어머님, 네 말이 맞아. 내가 지우 반지를 가져갔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인정하실 줄 몰랐거든요. 나는 우리 막내딸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어. 맨날 큰 집, 작은 집만 챙기고 막내는 시집 보내고 나서 제대로 못 챙겨준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손녀 100일이라도 제대로 챙겨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 그때 마침 지우 돌반지가 보였고 나는 엄마, 그만해요. 시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동서.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셨을 줄은. 아니에요. 언니 잘못 없어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매몰차게 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건 제 아기거였... 알아. 나도 알아. 내가 못됐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는 돌려줄게. 민서한테서 빼오마. 어머님, 대신 하나만 부탁하마. 네 시누이랑은 계속 잘 지내줘. 애는 정말 너를 좋아하거든.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동서, 이거. 미안해. 상자 안에는 지우의 돌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하지만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한 일을 했구나. 용서해다오.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가족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그날 밤 지우의 작은 손에 돌반지를 끼워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말일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오늘 저녁은 뭐 해줄까? 어머님이 좋으신 걸로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어색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시누이와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인데요. 아니야. 나도 엄마 편만 들었잖아. 생각 없이. 신우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 한편이 녹았습니다. 우리 그냥 잘 지내요. 민서도 지우도 사촌끼리 친하게 커야죠. 고마워. 어느 봄날 지우의 100일잔치 사진을 정리하다가 돌반지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반지는 그대로 그곳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나는 이 반지를 지키려고 가족을 힘들게 한 건가? 아니면 원칙을 지킨 건가?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얘야, 잘 지내니?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래. 엄마가 봐도 넌 잘했어. 네가 약해지지 않아서 다행이야. 엄마. 근데 말이다. 이제는 내가 더 크게 품어줘야 할 때야. 어르신들도 나이 드시면 외로우시거든. 친정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당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며느리, 지우 줘봐. 내가 안고 있을게. 네, 어머님. 시어머니 품에 안긴 지우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벌써 이렇게 컸네. 정말 예쁘다. 어머님이 많이 봐주셔서 그래요. 아이고, 무슨. 내가 할 일 한 거지.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부딪히겠지.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나아갈 거야.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건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씻겨 내려가고 새로운 시작이 오겠지. 지우의 돌반지는 여전히 상자 안에 있지만 이제 그건 단순한 금붙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성장한 증거였어요. 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다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너를 위해 싸웠어.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지키려 노력했단다. 그게 옳은 일이었는지는 너가 커서 판단해줘.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차 한잔 할래? 네, 어머님. 지금 갈게요.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우리 가족을 향해